중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네요. 지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이른바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고 네. 이후에 지난 8월에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구치소로 이감 조치됩니다. 이 소망구치소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의 민영교도소인데 이 수용자를 대상으로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수용자를 결정하는 교도소입니다. 아,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라는 곳으로 이감이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도관이 돈을 요구했다던데? 이유가 뭔가요? 이 소망교도소 교도관 A 씨가 김호중 씨에게 예. 내가 교도소 이감을 도와줬다면서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네. 이 말을 들은 김 씨가 앞으로 교도소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고 그 어려움을 타 교도관에게 토로하면서 이 의혹이 전면적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아하. 이에 따라 예.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민영교도소법에 따라서 민영교도소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고 운영 예산의 90%를 국가 지원받는 만큼 폭넓은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주장이 이감 과정에서 이 교도관이 자기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달라고 맞습니다. 했다라는 주장인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조사도 착수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지금 이 교도관이 김 씨의 이감 과정에 일단 관여한 부분은 좀 나온 게 있나요? 폭넓은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예. 아직까지는 실제 관여 여부가 분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예. 실제로 이 교도관이 김 씨 이감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금전이 오고 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이 아니라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신빙성은 담보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아직까지는 오간 것은 아니다가 현재까지이고 그러면 돈을 실제로 이 교도관이 달라, 뭐 몇천만 원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하긴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혹시 처벌 대상인지 궁금해요. 민영교도소 직원은 민간인입니다. 예. 그렇지만 민영교도소법에 따라서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민영이긴 하지만 민영교도소 직원도 상황에 따라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수뢰죄는 단순히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구, 약속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네. 특히 3천만 원 이상을 요구했다면 단순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수뢰죄와 관련해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판단하기에는 수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뢰죄에서 일컫는 직무는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한 직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실제로 돈을 받고 직무 집행을 할 의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즉 이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명목을 빌미 삼아 돈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로 수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은 단순히 뇌물죄에 그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전제로 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 발언을 통해서 김 씨가 압박감을 느꼈다면 공갈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 않았으니 예. 사기 미수, 공갈 미수에 그치겠지만 이 사안은 뇌물죄인데다 궁박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이용해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그 금액도 크다 보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향을 안 미쳤더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갈을 해서 했다면 공갈죄 해당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간 운영 시설이자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도소, 소망 교도소라는 곳이 대체 어떤 곳인가요?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0년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의 민영교도소입니다. 네. 2000년에 민영교도소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무부 장관이 교정 업무를 위탁하기 시작했는데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가 이 업무를 위탁받아 소망교도소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소망교도소는 기존 국영교도소와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식사를 할 때도 각방 배식이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공동 식사를 하고 수용 면적도 3.98제곱미터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거주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이 수용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고 MBTI 우울 척도 검사도 실시하는가 하면
인문학, 음악, 미술, 영성 훈련 등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매번 수용자와 직원이 한데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하고 심지어 고기를 같이 구워 먹는 바베큐 행사도 연다고 하고 직업 훈련으로 다른 교도소에서는 보기 힘든 커피 바리스타 과정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수용자들 지원이 워낙 많다 보니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수용자를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프로그램 의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교정 교화의 목적이 있다든지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식사를 하기도 할 텐데 그러면 여기는 누가 주로 머물게 되는 건가요? 입소 조건은 일단 남성이어야 합니다. 네. 여성 수용자를 입소할 만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에서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과 2범 이하여야 합니다. 나아가서 마약, 공안, 조직폭력 사범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면접까지 거쳐야 되고 입소 조건도 이렇게 있는데 재소자의 절반이 성범죄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예. 지난 8월 기준 이 소망교도소 수용자 396명 중에서 202명 50.9%가 성범죄 수용자였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 중 성범죄자 비율이 14.8%인데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31.6%이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자가 19.4%였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 수용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5명 중 1명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가 나름대로 설명은 내놓았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살인, 강도,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단기 수용자도 빼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민영교도소 직원이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채용 기준이 좀 느슨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까? 법무부 지도 감독을 받고 있지만 예. 이 민영교도소는 직원 선발 시에는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채용 과정은 자기소개서, 직업 성격 검사, 면접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무 관련 전문성을 평가하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정직 공무원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일반 교정직 공무원은 1년에 1회 이상 부패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민영교도소는 이와 같은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교도소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 등은 폭넓은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결국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관련된 채용 선발 과정이나 부패 방지 교육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좀 냉정하게 따지면 어쨌든 다른 교도소보다 좀 더 여유로운 시설이다 보니까 이곳에 대한 입소 조건이랄지 뭐 직원 채용 조건이랄지 이런 것을 좀 더 까다롭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 관련입니다.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붙어 있는 주차장 관련 안내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적힌 내용이 논란이에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7월 어떤 아파트 안내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제목은 지하 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 강화 안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차 소유자는 반드시 경차 전용 주차만에 주차해야 하고 앞으로 경차가 일반 차량 주차면에 주정차할 시에는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게시물을 게시한 그 바로 다음 날 이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차를 일반 주차 자리에 주차를 금지한다. 뭐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가요? 나름대로 설명도 첨부되어 있는데 네. 단지 지하 주차장에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로 인해 관련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를 금지하니 협조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안내문에 보면은 경차가 일반 차량 주차면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거는 문제 없는 건가요? 이 조치 자체가 사실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이를 전제로 한 강력 접착 스티커 부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논란을 다 제거하고라도 안내문을 꽂아두거나 탈부착이 용이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에는 차량 외관이 훼손된다거나 접착제 잔여물로 인한 손상이 예상돼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조치와 이에 수반된 강제 집행 절차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주차 때문에 싸움 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게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경차라고 적힌 자리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다. 반대로 일반 차 그냥 자리에 경차가 주차를 했다. 이럴 때 서로 뭐 양보하고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차가 일반 차량 주차면에 또는 일반 차량이 경차 주차면에 주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나 조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이제 견인해 간다든가.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치력이 상당히 크게 미치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 그와 같은 외부 강제 조치는 이루어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실제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 조치가 상위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입주민의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 규약이나 내부 규정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관리 규약 등 개정이 선행되었는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 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지해야 하고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에게 관련된 개정 관리 규약을 제출하는 의무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이와 같은 조치가 선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위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해서 결국 이 조치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인데 여기에 지금 나사못이 뿌려지고 있다. 이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 울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네. 수십 개의 나사못을 뿌리고 달아나는 일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나사못의 양과 위치에 비춰볼 때 의도적인 살포로 보이는데 입주자들이 실제로 차를 운전할 때 바닥이나 차량 부근을 일일이 살펴보고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일부 입주자는 차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하는데 CCTV 확인 결과 외부인이 밤에 들어와서는 무언가 뿌리고 빠져나간 흔적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한번 최근 이러한 일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것 때문에 타이어에 펑크 난다든지 아니면 뭐 다친다든지 뭐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범인을 검거한다면 당연히 이 범인을 대상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라 못 잡았어요. 이 차량 피해를 입은 차주는 결국 보험사에 자차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자차 처리를 하고 네. 난 뒤에 나중에 보험사가 관련 사례를 모아둔 상태에서 범인 검거 시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사건 카카오톡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개편으로 이용자들의 최근 불만을 좀 많이 샀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카오맵에 추가된 기능을 두고 좀 갑론을박이 있다. 뭐 어떤 기능 때문인가요? 앞서 카카오가 지난 2019년에 카카오맵, 카카오톡을 통해서 위치 공유 기능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다 6년 만인 지난 12일에 이를 친구 위치 기능으로 개편했는데 개편된 부분의 골자는 첫째, 이전에는 위치 공유 시간이 최대 1시간이었던 반면에 동의만 한다면 시간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할 수 있게 개편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원하지 않을 때는 예. 그 위치를 숨겨두는 내 위치 숨기기 기능이 추가되었고 셋째로는 카카오톡 내부에서 그 메뉴로 초대 메시지를 바로 보내는 기능도 추가된 부분입니다. 결국 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이상 공유를 끊지 않는 한 계속해서 서로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시간 위치 확인이 끊지 않는 한 계속될 수 있다, 무제한으로. 이게 사실 뭐 좋은 취지로 했겠습니다만 언뜻 들었을 때 굉장히 오해하거나 마음 상하거나 이럴 일도 좀 있을 것 같은 어떤가요?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유용한 기능이라도 할 수 있는데 반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상 연인끼리 감시 도구로 악용될 것이다. 나아가서 직장에서 여러 사람이 전체가 위치 공유를 하는데 나만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직장에서도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 공유 기능, 이게 애초에 왜 만든 것일까? 카카오 측 설명은 어떤가요? 카카오의 설명에 따르면 소중한 가족이 귀가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 사랑하는 연인, 친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체 모임 시 위치 공유에도 유용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위치 공유는 동의를 전제로 한다. 위치 숨기기 기능도 추가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 공유를 서로 허용해도 일정 시간에는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내 위치 숨기기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 숨기는 것도 또 위치 공유 나는 싫어 이런 것도 상당히 의심을 살 것 같은데. 불필요한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 위치 공유 기능은 다른 SNS, 예를 들면 구글, 인스타그램, 스냅챗도 시행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유독 논란이 큽니다. 그 이유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논란도 컸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죠. 관련된 개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아내분하고 위치 공유 기능 계속 무제한으로 하셔도 괜찮으실지. 탐탁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자신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10대들에게 강도를 사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대 여성이 10대들에게 강도를 사주했다. 뭘 훔쳐라. 왜 그런 건가요? 30대 여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10대 남성 4명을 모집하고 이들 남성들에게 전 남자친구 20대 남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라고 사주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뺏어달라고요. 실제로 그제밤 10시 50분경 이 10대 남성 4명이 이 피해자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폭행 후 휴대전화 강취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20대 남성은 얼굴과 목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관련 조사 과정에서 30대 여성은 사생활 영상 유포 우려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10대들에게 범죄를 사주했다. 이게 흔한 일이 아닌데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30대 여성 입장에서는 성인 남성을 물색해 범행을 사주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랐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모집해야 하는데 네. 그만큼 거액을 지급하기에도 그 금액이 부족했을 수 있고 아직 경험이 부족해 무모한 10대들은 한 번에 여러 명 모집하기가 용이했을 것입니다. 일단 뭐 중고등학생들일 테고 10대라고 하면은 그러면 10대들에게 뭘 훔쳐와라 강도를 사주했고 실제 범행으로 이어진 상황에서는 이 30대 여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범행을 실행한 10대들은 특수 강도 혐의로 입건돼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상황이라 강도상해나 강도치상죄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교사범도 범공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데 이에 따라 이 30대 여성도 특수 강도 교사 나아가서 강도상해, 강도치상 교사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수 강도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도 상해 치상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정형 자체도 무거운데 성인이 10대들을 교사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 이 30대 여성이 10대 남성들보다 훨씬 더 큰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범행 자체로만 보문다면 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가서 뭐 훔쳐와 이렇게 좀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 지금 돈까지 줬다면 여기는 또 가중처벌이 있나요? 실제 돈까지 주고 10대들을 교사해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자체가 강도 범죄에서 유력한 특별 가중 요소이고 이 사건은 피지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력 범죄를 교사한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물론 이 30대 여성의 주장대로 사생활 영상 유포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는가에 따라서 감형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 집행유예로 낮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이 10대 4명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 사건은 10대들이라고 하더라도 소년 보호 처분으로 처리할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 형 집행 절차로 이어져야 할 사건인데 예. 10대들이다 보니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데 10대들도 충분한 처벌을 받겠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30대 여성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생활 영상 유포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이라면 여성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와 같은 절차를 배제하고 강력 범죄를 교사한 이상 불필요한 조치로 오히려 강력 범죄 가해자의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단기, 장기로 나눠서 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